활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고 쓰이지 못하면 농사 지으면 족하다. 권세에 아첨하며 뜬 영화나 탐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이 지은 시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를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자로 쓰여진 고시이고 승지 최유해가 쓴 행장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최유해는 행장에서 이순신 공은 엄하고 정중하여 위풍당당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어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라고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그 행장에 기록한 이순신의 작품 대장부세에 태어나서를 읽었는데요. 이 작품은 언제쯤 지어졌을까요? 짐작하건대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상황으로 봐서 병조판서였던 김규영이 자기의 딸, 그러니까 서녀를 이순신에게 첩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 같은 혼의를 거절할 때 쓰였던 것은 아닐까 짐작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조판서 이율곡과 이순신의 만남을 주선한 유성룡의 뜻을 거절할 때 쓴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이순신은 수호지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오늘 읽은 대장부세에 태어나서는 옳지 못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다스리는 용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분은 김현덕 씨입니다. 김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덕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재밌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현덕님 이름에 현덕이잖아요. 혹시 장명을 아버님이 하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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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둘째 큰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가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지으셨고요. 네. 근데 혹시 이름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현덕이라는 이름하고 지금 같거든요. 혹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으셨는지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네, 어릴 때도 많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네,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둘째 큰아버지가 문인협회 그런 때 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문인이셨군요. 네, 그래서 관심도 있으셨는데 성명학 공부도 또 따로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획자 그런 게 있나 봐요. 성명학에서 어울리는 획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교적 의미로 어질현자 덕덕자 그런 식으로 쓰셨다고 하십니다. 네. 아무튼 삼국지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현덕. 그분의 이름하고 같아서 한번 약간 여쭤봤습니다. 오늘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영화대교를 듣겠습니다.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백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오늘은 제갈공명과 이순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소설가 최윤은 선생님이 쓰신 공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효도님 어떠세요? 네,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한 단락씩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명.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 방금 꿈속에 공명을 보았다. 장수들이 앞뒤로 지킨 속에 수레를 타고 그는 들판을 가고 있었고 나는 어느 발치에서 그의 행렬을 본 것이다. 공명이 내게로 왔다거나 혹은 꿈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꿈의 들판은 누구나가 다니는 길이기에 나도 그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길에 스쳤을 뿐이다. 잠은 달아나고 간밤에 시작한 비는 연에 오는 기척인데 멀리서 봄 우레소리. 나는 그것이 과연 저 바깥 하늘에서 나는 소린지 꿈속에서 공명이 타고 가던 수레의 소리인지 분간할 길이 없다. 멀리 우람하게 부드럽게 우르륵 덜거덩 하는 소리.
나는 몸을 돌려 배를 깔고 누워서 그의 이야기를 쓰기로 한다. 공명은 어떤 사람이던가. 삼국지에는 여러 사람이 나온다. 공명 편으로는 그의 임금인 유비를 비롯 관우, 장비, 조운, 마초 등과 그가 지휘한 촉의 전 장병이고, 적편으로는 조조, 선권, 휘하의 전 인원이다. 공명은 삼국지에 처음부터 나오는 인물도 아니다. 유비가 그를 찾아가기는 대강 삼국지의 중간쯤 되는 대목으로 그때까지 그는 초려에서 그를 읽고 있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설책이나 시집 같은 것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병서를 보았을 것이다. 거기에 유비가 찾아간다. 이 유비란 사람은 한나라의 왕손으로 삼국지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데, 소설에 나타난 한에서는 큰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성격이 우유부단하는 것 말고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튼 그 유비가 찾아가서 공명에게 세상에 나오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비가 갈 때까지의 공명의 생활이 내게는 퍽 흥미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병서를 주로 읽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는데, 그 경우에 병서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요컨대 그것은 책이다. 그는 책을 읽은 것이다. 당시에는 이미 중국은 풍부한 생활의 경험이 고도의 반성과 사색을 통해서 저술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공명은 그것을 읽은 것이다. 읽어서 때만 되면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본다. 그것은 공명이란 사람의 사람됨으로 미루어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의 정신 구조가 반드시 그런 공리적 동기와 직결해서 움직이고 있었을까 하는 점에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이 그 국민사를 전개함에 있어서 광대한 지역에서 풍부한 인구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종국의 경우에는 쉽사리 보편주의가 생리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천하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중국이라는 특정의 지역을 뜻하는 동시에 보편 개념으로서의 세계를 뜻하고 있음은 천하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모든 경우에 비추어 분명하다. 이런 대국주의가 우리 같은 주변 약소민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작용, 주체성의 관념적 상실이라는 작용을 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 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 당시 중국 속에 있었던 한 개인으로서는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에게는 보편과 특수 사이의 조화 감각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가정하자는 것이다. 특수가 하나밖에 없는 섬에서는 세계 지도가 섬의 지도요, 섬이 곧 세계이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의 머리에는 중국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현실로 중국의 변방에 이가 있었고,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사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를 소유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능했었던 관념적 정리적 범위 안에서이지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 물론 정도의 문제이다. 당시의 중국은 그 정도가 알맞게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관념은 밖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안에서 세련과 체계화를 서둘고 거기에 전념한다. 이런 현상은 국토가 너무 작거나 그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적 발견이 너무 심하거나 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모두 적절하게 제외될 때 거기에 고도의 체계가 이루어지며 현실은 정신에 의해서 샅샅이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번호가 붙여진다. 현실은 바둑판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느 말을 움직이면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공명에게도 그것이 보였던 것이다. 유비가 찾아올 때까지 공명의 정신적 시력은 아마 완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유비가 찾아왔다. 나는 유비의 청을 받은 공명의 당혹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귀가 큰 장군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 귀가 큰 남자는 제갈공명이 그 나이에 이르러 비로소 얻은 평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의 앞에 앉아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유비는 3번 공명을 찾았다.
공명은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삼고초려는 그 이후에는 야현이 출사할 때의 의례적 절차가 되었고 문학적 수식이 되었지만 공명의 경우에는 닥쳐든 현실이었다. 삼고초려는 문학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 행동 자체가 상징이 되는 그런 고압의 긴장으로 유지되는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공명의 정신적 완성이 낮은 것이라면 또 간청하고 있는 사람의 보잘것없는 경우라면 감동이 훨씬 줄어든다. 그런데 최고의 정신에게 최고의 현실이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 공명에게서의 사정이었다. 그는 2번 거절하였다. 2번만 거절한 것도 아니고 3번째를 위하여 거절한 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한사코 거절하기를 2번씩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난세의 깊은 산속에서 책을 읽고 지내는 인간의 삶이 허락되었던 것은 나에게는 놀라움이다. 더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 시절에 권력이 개인의 능력의 마지막 방울까지도 동원하고 싶어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의 공명을 키우기 위하여 천하는 그렇게 어지러웠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변화하는 자기 속의 변화의 원리를 자각하고 있는 한 개인이 자기 사회는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힘과 여유를 말해주고 그 사회가 결코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삶의 본질을 정리하고 축적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만일 군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관례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의 생존 방식은 불가능했을 테고 따라서 행복이 무너지면 그만이고 그 자리에는 관례 하나도 남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의 삶의 소용돌이를 자기 정신 속에서 진실하게 반영하면서도 그 소용돌이에서 직접적으로는 비켜선 자리나 개인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문화다. 권력의 편에서나 지식인의 편에서나 그것은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삶의 모순과 인간의 불완전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실천하는 힘, 도덕적인 힘, 전제로 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자갈공명의 시대에는 존재하였다. 유비는 3번이나 공명을 찾았던 것이다. 물론 유비에게서 선거 브로커를 찾아가는 이 후보자의 이미지나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업가의 이미지를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탐라만상은 높고 낮음 없이 물리학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욱 간편하다. 간편한 것이 제일 옳은 길이 아닌 것처럼 공명의 괴로움도 그런 메타포에 관계없이 그 자신의 전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공명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다. 그가 유비의 방문을 받는 순간까지의 그의 삶처럼 순수하고 완전한 삶이 유비가 권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을 시처럼 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물며 그가 권고받고 있는 현실은 가짜 현실로서의 문학생활도 아니요 어중간한 현실인 피치자의 삶도 아니요 현실의 에센스로서의 현실인 정치였던 것이다. 수락하든지 혹은 않든지 수락하면 그 후의 삶은 어떤 원리로 이끌어갈 것인지 공명은 이 갈림길에서 괴로웠기 때문에 귀가 큰 남자는 3번이나 이 사람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수락한다. 제갈공명은 동양화의 산수 속에서 걸어나와 화려하고도 장엄한 군담의 주인공이 된다. 그의 순수행의 첫 행위, 책 읽기는 끝났다. 그는 제2의 삶을 어떤 원리로 이끌어 가겠는가?
실바람도 불어와 부는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이름만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사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 나 살고 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 꿈을 만들어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제갈공명은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언제나 이겼고 가장 유려하게 이겼다. 패전도 없지 않지만 언제나 그의 부하들이 그의 작전 지시를 어긴 데서 오는 패전이었고 그 자신의 위신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그의 머리에 둘러있는 원광을 흐리게 할 만한 패전의 장면을 우리는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삼국지에 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부분에는 어느 인물도 그만큼 압도적 무게로 사건을 지배하는 인물은 없다. 삼국지 전권을 통해 가장 뛰어난 전사인 여포도 그 초인적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 여포 한 사람을 상대로 유비 삼형제가 싸우는 장면은 여포라는 사람의 힘을 가장 단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준다. 그런데도 그에게서는 용렬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람으로서 보잘것이 없고 바보인 것이다. 그 밖의 여러 인물들도 모두 상황에 대한
그들의 미치는 힘에 있어 부분적이며 약하다. 인생은 사실 그런 것이다. 자기 상황을 뚫어볼 수가 있을 리 없고 힘만 장사였다고 또 뼈만 있다고 그들이 사건의 움직임에서 항상 이길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그들 등장인물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우발적이고 역사의 큰 물결에 뜨고 가라앉는 다소간의 크고 작은 군상들이다. 그런 점에서 공명이 등장하기까지의 삼국지의 부분은 모두 사술적이고 서사적인 냉혹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명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렇지 않다. 먼저 판도가 3분되어 게임이 훨씬 뚜렷해진다. 마치 그 이전의 사건들은 이런 역동적인 국면으로 오기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그리고 공명 그 사람이 비교를 넘어선 슈퍼맨이다. 나는 그것이 근대 소설에 젖은 우리가 얼핏 떠올리기 쉬운 뜻에서의 허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제갈골명의 출사 전의 연구와 완성을 우리는 깔보고 얕잡아볼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천문, 지리, 용병, 농민, 둔전, 공학, 화기학 등 군사령관으로서 또 군정관으로서 정치가로서 필요한 해박한 지식을 종횡으로 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삼국지는 소설로서의 불투명의 매력을 물 자체나 사건 자체의 예측 불능한 면모를 반영하는 매력은 잃는다. 공명이 이기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가만이 남는 것이다. 천재에게 방대한 현실적 동원력을 주어서 그의 행동의 장려함을 감상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공명의 능력은 아무런 신비나 허황한 모습도 띠고 있지 않다. 분석적 머리를 가졌고 건박한 생활에서 축적된 정력이 넘치는 천재라면 그리 되지 못할 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솜씨와 힘이다. 인간의 역사에는 인간의 꽃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얼마든지 있고 공명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공명의 등장 이후에 삼국지는 훨씬 로마네스크하고 심리소설적인 모습을 띈다. 이 비범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 현실은 마침내 심리화되고 관념화되고 상징화된다. 공명이 세계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별과 바람의 움직임과 하나가 된다. 공명이 자주 천문을 말하는 것은 삼국지 전권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이며 위기의 시간에 항상 그의 말은 자연을 매개로 하고 있다. 기계적 메커니즘이 아닌 정신적 정보 조직의 틀이 그의 머릿속에 있어서 우주의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한쪽인 공명의 그 틀에 진동을 줌으로써 사건을 전달했다는 것을 왜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공명의 경우에는 신비한 수속이 의해서가 아니었다. 공명은 모든 정보를 손에 쥘 권한과 편리를 가진 자리에 있었다. 자기가 임명한 장수의 기질, 자기가 점검한 요새의 조건, 자기가 적대한 국가의 장수. 그가 끊임없이 밀정을 통해 동태를 파악하고 있던 상대국의 고관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건강 상태에 관하여 그가 예견을 표시했다고 해서 과연 믿지 못할 일이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은 자질에 있어서 뛰어나고 국가의 최고의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서 신문지 한 장으로 국내의 정세를 더듬어야 하는 현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조건은 합쳐져서 더욱더 공명이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뛰어난 행위를 가능케 한다. 그의 행위, 그것은 전쟁이다. 그의 초인적 능력 때문에 전쟁의 기술과 과정은 합리화되고 투명해지고 상징화된다. 적벽의 싸움이 시를 위한 끊임없는 모티프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싸움이 시였기 때문이다. 그 싸움에서 전사한, 익사한 수많은 왕서방, 이서방들이 시였다는 것이 아니다. 공명이라는 실존의 허구 프리즘의 매개 때문에 그 프리즘의 이쪽에 있던 독자인 우리에게는 왕서방, 이서방들은 시로서 보이는 것이며 그들은 낭자하게 떨어지는 꽃이파리들로 보이는 것이다. 좀 짜장면 냄새가 나는 이 꽃이파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왕서방들 사이에 위치한 프리즘은 공명 그 사람은
현실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시이다. 그 자신이 시인 것은 우리의 힘도 그의 부하들의 힘도 아닌 공명 자신의 현실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현실적 능력으로 시인의 문장의 힘으로서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시가 되고 있는 인간, 소설 미학의 육화로서의 인간, 그것이 제갈공명이다. 이제야 나는 알 수 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에 그의 오막살이를 찾은 큰 귀를 가진 남자의 청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룬 끝에 마침내 그의 삶의 새 국면을 맞기로 했을 때 공명이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를, 그는 놀랍게도 현실을 시처럼 살리라는 결심을 유보 조건으로 그 길을 택했던 것이다. 현실을, 정치와 전쟁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투명하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살리라 하는 이 놀라운 결심, 그 결심을 가능하게 한 맨 첫째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을 대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원시적 명쾌함의 감정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며, 회의하면서 미지의 운명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신이 없는데도 한다는 것은 원시적, 고전적 인간인 공명에게는 악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겠기와 쉬우며, 우리들의 약점을 그에게 돌려야 할 만큼 우리가 위선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한 몸에서 현실과 상징이 하나 되었던 인간. 공명은 그런 사람이었다. 공명 이외의 어떤 인간도 이 이원을 그에게서처럼 허심탄회하게 좋아한 경우를 발견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권력자는 그가 가진 권력이 아무리 강대했더라도 그들은 불안했으며 자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명만큼 명석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가는 그의 문학적 재능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들은 불안했으며 자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명만큼 강대한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명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진 교양이 세계 최고의 교양이었고, 그가 가진 권력이 인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이었고, 그가 기동한 공간이 가장 넓은 것이었으므로 존재의 모든 음계는 공명을 중심으로 하여 완전히 겹쳐 있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지식인이었다. 물론 공명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척도이다. 그에게 있어서 경국은 일종의 순수행위였으며 우리말로 하면 안가주망, 그것도 회의 없는 안가주망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걸음마다 건다. 그런 심리는 공명이 모르는 단 한 가지 일이었다. 출사의 순간을 사이한 그 순간에만 망설임이 있었다. 그것도 망설임이다. 그러나 꽃망울 하나가 자기를 열 때에도 망설임은 있는 것이다. 조조가 생전에 공명과 싸운 마지막 싸움에서 조조는 크게 졌다.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그는 참모 몇 사람과 소대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달아났다. 늘 하듯 공명은 퇴로에 복병을 두었다. 조조는 복병에서 간신히 빠져나오자 껄껄 웃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복병 한 부대만 더 두었더라면 나는 골로 갔을 것인데 공명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병 한 부대가 더 나타난다. 조조는 질겁해서 달아난다. 그러고는 또 공명을 비웃는다. 그때마다 또 복병이 나오고 이러기를 몇 차례 끝에 부하는 정말 측근 두세 사람만 남는데 조조는 또 웃는다. 이때 측근자들은 조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이다. 그 방정맞은 웃음마다 복병을 불러냈으니 환장할 것이 아니겠는가. 진짜로 복병은 나타났다. 관운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조조를 잡으려 한다. 조조는 옛날에 자기가 관운장에게 베푼 호의를 들추면서 눈 감아주기를 빌붙는다. 옛날에 운호는 관운장의 단기천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때는 조조는 그를 쫓지 않았던 것이다. 말인즉 틀리지 않기 때문에 관운장을 우물쭈물한다. 그 사이에 조조는 달아나 버린다. 공명은 관운장을 직무유기로 목을 베려하나 유비의 간청으로 살려준다. 그런데 실은 관운장이 조조를 살려줄 것을 알고 그를 거기에 배치한 공명이었던 것이다. 조조는 운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관운장에게 신세가품이나 시키자는 것이다. 이쯤 되면 신선노름이지 전쟁이 아니다.
여기서 공명의 전쟁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 중요한 목이면 막무가내인 꽉 막힌 장수를 두어 조조를 잡고 볼 일이지 권은장 같은 후머니스트, 대중소설적 인물을 둘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직무유기는 따지면 공명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공명의 말은 천문을 보니 조조의 운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잡으려야 잡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의 천문은 곧 인문을 곁들인 것이었을 테니 물러가는 길의 조건과 쫓는 부하들의 능력을 살핀 종합 판단이니 천문에 닿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은 못 냈으리라. 공명은 냈다. 공명은 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본 다음의 계획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전쟁도 순수 행위였던 것이다. 그는 멀리 남만 지방을 쳤을 때도 매우 야릇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토우들의 왕을 여러 번 사로잡는데 그때마다 놓아주는 것이다. 적으로 하여금 충분한 리턴 매치의 기회를 주는 선수권자의 모습이다. 이것도 고등 전략이라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명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힘이 있었을 것이고 싸움은 도박이 아니므로 몇 번을 하나 이긴 건 틀림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의 전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만일 저를 못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비록 믿음이 있더라도 적을 부수는 것만이 속셈이라면 이런 번거로운 수속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정치에는 깊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정도의 문제다. 공명은 결과와 과정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우러나지 않는 충성이 무슨 충성이며 기득권의 불양보에 입각한 겨룸이 무슨 평등인가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것은 마키아벨리스트의 생각이 아니다. 시인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지는 쪽을 서게 한다. 공명은 시인으로서 행동하면서 이긴 오직 한 사람이다. 현실에서 지고 정신에서 이겼다느니 하는 궤변이 아니라 명실 더불어 이긴 것이다. 토인의 왕이라고 깔보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 조조는 토인의 왕이 아니었다. 시인으로서의 공명의 면목은 출사표에서 전모를 드러낸다.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라 한다. 출사표를 충성 테스트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처럼 여기는 것 같아 썩 좋은 말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좋은 글이다. 그런데 이것은 글일까?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다. 공명은 출사를 시제로 글을 지어 바친 것이 아니라 군사행동을 원하는 공문을 제출한 것이다. 행동을 요청하는 행동, 그것이 출사표라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의사표시가 멋지다고 해서 그것이 의사표시임을 그치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그의 출사표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글과 행위를 넘어선 현실 자체, 순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서 촉이라는 나라가 그 생명력의 모두를 들여서 움직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고 강력하고 발생한 인간의 육성이기 때문이다. 삼국지 전권은 출사표 한 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글은 사물로 높여 놓는다. 삼국지라는 문맥 속에서 출사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흔들림 없는 주춧돌이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중국의 비바람이 거기에 뭉친 순수 결정이다. 현실이 된 언어이며 언어가 된 현실이다. 이것은 유비나 변증법적 반성으로 그렇게 풀이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행동이 시가 된 경우 출사표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다. 그것은 문학과 현실의 동떨어짐을 모르는 드물디 드문 사람, 공명의 순수 행위이다. 그만큼 권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명문이라 불렀고 그만큼 글재주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공명에게는 그것은 행동이었다. 마치 그가 진중에서 부대를 향해 지휘봉인 배구선을 올리는 것이 애누리 없는 행동인 것처럼 그것은 공명에게는 가장 평범한 행동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철학과 문학의 기교를 다해도 늘 손가락 새로 빠져나가는 자기 그림자를 밟는 것 같은 먼 일을 술래잡기였으므로 선을 만들고 생볼리즘을 만들었으나 끝내 객관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요술에 속한다. 까닭은 쉽다. 우리가 공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장원에서의 공명처럼 장엄한 인간이 또 있을까? 그는 늘 하듯 천문을 보고 자기 명운이 다하였음을 안다. 그는 재단을 쌓고 명을 연장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공명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본다고 나는 해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공명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 그 자신이 집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그의 힘 밖에 있는 요행이 아니라 그의 능력 안에 있는 능력으로 천지를 향한 용병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에서 그는 항상 대인 로켓, 대지 로켓만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처음으로 대천 로켓을 그의 비밀 무기를 쓰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원자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어떤 바보 같은 그의 부하 장수가 보고하러 황급히 들어왔다가 그 재단에 불을 차 넘어뜨렸을 때 우리 가슴에서도 분명히 불이 꺼진다. 그 어둠, 그 슬픔, 아니 우리 가슴에서가 아니다. 거기에 암흑의 장중에서 우리는 한충 무후, 제갈공명의 비통한 탄식을 그의 신음을 우리 귀로 듣는다. 대사는 끝났다. 사실로 끝난 것이다. 연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로 끝난 것이다. 그의 순수행위의 둘째 형태, 행동은 끝났다. 제갈공명의 싸움은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군대가 흩어지지 말고 다치지도 말고 물러가기를 바랐다. 그의 잭수였던 중달의 물러가는 촉근을 쫓아갔을 때 길가의 산비탈에는 이상한 축조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돌을 버려놓고 병진을 치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중달은 만류를 물리치고 그 위진 속으로 말을 몬다. 갑자기 먼지바람이 일며 한때의 군마가 그를 에워싸며 달려든다. 그는 이 진중에서 신병들에게 이리저리 쫓기다가 겨우 어떤 노인의 안내로 그 속에서 빠져나온다. 노인의 말인즉 몇 해 전 공명이 이 진을 쳐놓으면서 뒷날 위나라 장수가 여기서 목숨을 잃을 테니 살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명은 이 노인이 자기 말대로 중달을 살려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 관운장은 조조의 길목에 배치했던 공명이 그때도 관운장대로 조조를 살려주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던 공명이 중달은 더 쫓지 않았다. 우리라도 더 쫓을 수 있겠는가? 사마 중달에 대한 이 마지막 엄포가 공명의 마지막 행위였다. 이 마지막 행위는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뜻을 지닌다. 이미 죽은 공명으로서 현실의 인간을 움직이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몸을 잃어버린 마음은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냈는가? 유치한 유령처럼 남의 꿈속에서나 정신이 흐린 비몽사몽간에 산발하고 현악 빼물고 놀래주는 그런 잡스러운 짓을 한충무가 할 수 있었겠는가? 없다. 대신에 공명은 돌들을 행동시켰다. 돌들에게 미리 뜻을 주어 숨겨두었다가 그들의 디데이에 그대로 행동하도록 돌들을 정확히 짜놓은 것이다. 육체를 잃었을 때 공명의 순수 행동은 더욱 뚜렷하게 완성된 것이다. 현실의 군병을 부릴 능력과 권리를 잃었을 때 그는 돌이라는 매제에 의한 허구의 이미지를 지휘하여 행동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전 생애의 맺음이자 그의 미학의 육화이며 불멸의 행동이었다. 행위의 셋째 형태 허구도 끝났다. 원화는 닫혔다. 행위와 시의 구별을 몰랐던 사람, 이 사람과 비슷한 유일한 국사상의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 뿐이다. 초인적인 능력, 인품의 공명정대함, 그리고 백의 정군에서 나타난 그 비마키알리스트의
면목이 두 사람의 친근성을 비춰준다. 그러나 다르다. 이순신은 공명만한 권력과 병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공명은 문자 그대로 출장 입상했다. 촉 전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군기의 처음에서 끝까지 그의 한 손에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이순신은 수군 사령관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수군 사령관, 야전의 지휘관이었다. 군내악에 대해 쇠통무식한 조정의 문관들의 말 한마디로 간단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문관 정부 아래의 한낱 장수였다. 그의 위로 충충 어른을 모신 몸이었다. 공명 위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다. 문문과리에 목을 붙이고 떼는 것은 그의 손이었다. 공명의 신하로서의 이 같은 강대한 자리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는 창업지신이다. 맨주먹으로 나서서 천하를 세 토막으로 갈라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는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나라도 아니요 태평세월에 그저 얻은 땅도 아니다. 비마키아벨리스트일 뿐 강력한 인간이랄 수 없는 유비에게 힘이 된 것이 공명이었다. 힘없는 정치가는 정치가가 아니다. 그 힘을 유비에게 준 것이 공명이었다. 공명의 강력한 인간적 힘이 적에게서 땅과 하늘과 사람을 뺏을 수 있었고 그 땅과 하늘과 사람이 촉이었다. 조강지처는 괄시 못하는 법이며 창업지신은 막보지 못한다. 세속의 탈을 쓰기 전에 맨 몸뚱이와 몸뚱이를 서로 보인 사이, 인간의 비력의 심연을 나란히 서서 겪은 사이, 그것은 일종의 공범이다. 그들은 비단옷과 휘날리는 군기와 어마어마한 벼슬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서로 알고 있다. 그것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피와 부끄러움과 허구함을 알고 있다. 서로가 알리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삶, 패전에서 이끌어낸 승리, 모든 것이 있는 것엔 없는 것에서부터 호련히 나오더라는 그 실감, 시면의 그 어찌란 다산의 태같은 신비를 안 사람은 이 세상은 두렵고 아득한 것에 말미암는다는 사정을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을 더불어 겪은 사이, 그것이 공범이다. 삶을 죽이는 공범만이 공범이 아니다. 삶을 살리는 짝패 그것도 공범이다. 범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낸다는 것이며 그것이 삶이다. 공명과 유비는 그런 사이였다. 이런 사람들은 막보지 못한다. 동지이며 군사이며 지상이며 했던 군신지간이란 신분사회에서의 실존의 숨결이 살아있을 수 있는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봉건사회의 저 번드르란 대의 명분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저 거짓에서 해방될 수 있는 행복을 공명은 가졌다. 그의 충절에도 굽임살이 없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관료의 자기 기만적 환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스스로 넘치고 솟구치는 목숨의 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 흔한 술수의 세계에서 단 한 번 모함이 든 적도 없다. 그것은 공명의 인간이 그의 능력이 그의 성품의 절대함이 모든 약함을 뻗쳐와서 그 약한 삶조차 눌러 죽여버리는 음모를 튕겨버린 것이다. 이순신은 이 모든 행복한 조건들을 가지지 못했다. 이순신은 물론 비극의 사람이었다. 그의 비극은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공명도 비극의 사람이었으나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무슨 한을 말하겠는가. 그래서 그의 페어플레이는 적에게 베푸는 갤런트리로 나타나지 않고 적에게 당하는 순교로 나타났다. 공명의 생애의 어느 구석에도 순교자의 냄새는 없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공명보다 우리들이 불초의 우울한 근대적 지식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선조는 유현덕이 아니었다는 말도 된다. 알겠다. 기만 커서 왕이 됐을 리야 없다는 것을. 언젠가 커다란 귀를 가진 선조 왕에게 이순신이 출사표를 바치는 꿈을 꾸어보는 하룻밤을 가져보고 싶은데
그것은 공명에게는 관계없는 일이고 그것보다 이 글을 맺으면서 무슨 결론 비슷한 말을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할까? 별로 신통한 말이 없다. 신통한 행동 하나 없는 삶이니 당연하다. 그러면 그 대신 인사하자. 한충무후 제갈량 공명이여 만수무강하시라. 쓰기를 마치고 나는 바로 눕는다. 고단하다. 아주 고단하다. 그렇다. 이 길로 그가 지나간 수레자국이 남아있을 그 들판으로 가서 그 길목의 풀숲에 편히 앉아 내 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자. 그런데 문득 나는 놀란다. 아니다. 중달이 아니다. 위진 대목은 중달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난다. 그것은 오나라 대장 육손에 대하여 어복포에서 쓴 계략이다.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인제야 졸음을 참을 수가 없이 밀려온다. 생각을 지탱할 수가 없이 옳다. 거기 가서 생각해보자. 그 들판에서 좀 전의 수레자국이 남아있을 그.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면 너를 바라다 본다. 설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와 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묵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구는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디 딥디비디비디 딥딥디리 딥딥딥디리 딥딥딥딥디리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면 너를 바라다 본다. 설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와 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묵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구는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디 딥디비디비디 딥딥딥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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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높은 음자를 표가 부른 바다의 누워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시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를 읽고 또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이 쓰신 공명을 읽었습니다. 현덕님 혹시 좀 긴 글이었는데요. 글 읽으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공명은 시인으로서 행동하면서 이긴 오직 한 사람이다. 현실에서 지고 정신에서 이겼다느니 하는 궤변이 아니라 명실 더불어 이긴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순신 장군과 공명을 비교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공명 같은 경우는 삼고초려라고 이제 유비가 3번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출사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30대에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요. 그러니까 문과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같이 합격한 사람이 2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임관을 못한 사람이 13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줘야 이제 그 교실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삼고초려를 고사하고 뭐 아무도 추천해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이 첫 근무를 하는 것은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그 가장 오지 저 북쪽에 있는 오지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험한 곳으로 이제 자원을 해서 첫 근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명과 이순신은 또 이런 출발점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기로 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저희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고 쓰이지 못하면 농사 지으면 족하다. 권세에 아첨하여 뜬 영화를 탐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다.